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MBC 김주만 기자입니다.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거세지고 이에 대응해 각국은 경쟁하듯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해를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정 기미가 없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더 큰 경제적 충격이 나올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기자클럽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초대해 이와 관련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BJC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고 BJC 플러스가 주관하는 초청토론은 회원사인 KBS와 MBC, SBS, CBS, YTN 그리고 MBN을 통해 동시에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참여할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KBS 정창준 해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SBS 민성기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CBS 최승진 경제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MBN 김영우 경제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YTN 강태욱 경제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패널께서는 국민을 대신해 궁금한 현안을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고요. 이창용 총재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이창용 총재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 반입니다. 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방송기자클럽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물가가 많이 오르고 금리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가 고착되면 경제 전반에 더 큰 손실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물가 오름세가 둔화되고 경기도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대외 여건을 보더라도 미국의 통화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경제 회복 등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국내의 불확실성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정교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오늘 토론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패널 한 분당 각 4분씩이 주어집니다. 이 4분 안에 질문과 대답이 모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질문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질문은 SBS 민성기 논설위원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3일 약 1년 반 만에 기준금리 인상이 일단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제 물가보다는 경기 침체를 막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분석에 동의하시는지 금리 동결의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에 저희가 금리를 3.5%에서 동결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1년 반 동안 3% 정도 금리가 올라간 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물가 경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점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물가 계속 올라갔지만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약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상으로는 2월 달 물가가 지금 4.8%로 떨어졌고요. 3월 이후로는 4.5% 좀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연말에는 3% 초반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경로가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 통방 때 안개가 가득 찼을 때는 좀 서서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통화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경기 회복,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상황 여러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고 금리를 더 올릴지
아니면 그대로 있을지 이런 것을 결정하자는 것이 금통위원들의 중론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일 경기를 정말 걱정했으면 내리는 것을 이야기할 텐데 지금은 더 올리느냐 아니면 쓰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보다는 물가를 우선으로 하고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를 좀 더 했다고 해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준금리를 정하는데 그 정부 정책과 어떤 조화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금리를 미국이 계속 인상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가운데 동결을 하니까 그 경기 회복에 무게를 싣고 있는 정부 정책에 좀 밀린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그 정부 정책을 어느 정도 그 참작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혹시 정부가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계속 무게중심을 둘 경우에 좀 압박감을 느끼시지는 않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추경호 장관님이 경기 얘기를 좀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추경호 장관님 발언을 보시면 물가 안정을 우선순위로 하되 이제 물가가 안정되면 경기에도 좀 방점을 둘 수 있지 않냐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금 한국은행과 정부는 아직도 물가 상승률이 5%에 가깝고 4% 후반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와의 협조는 저는 정부와는 소통을 굉장히 강화하고 과거의 한국은행과 정부 사이에는 우리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만나지 않는 것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지만 저는 해외에 있으면서 중앙은행과 정부가 정책 논의를 같이 하는 논의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독립성이 걱정된다면 제 임기가 끝났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는 저는 정부와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서로 논의하고 이 여러 장단점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견해가 국민 경제에 가장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 고려하면서 금통위원들과 한국은행의 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KBS 정창준 해설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한국은행은 그 서방 선진국들보다도 먼저 2021년 중반부터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금리 인상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텐데 경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난해 4분기에 실질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 금리 인상의 후폭풍으로 경기가 바닥을 치는 시기 언제로 보십니까? 참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기를 결정하는 큰 요인 중에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고 있고 유가가 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 굉장히 크게 변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올해 1.6%를 성장한다고 할 때 상반기는 1.1% 정도, 하반기는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어떤 경기가 좀 더 나빠지는 이 트렌드가 상반기까지는 계속되고 한 세 번째 쿼터부터는 조금씩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 반등이 예전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2%보다 높은 수준으로 급하게 반등하는 것은 아니고 좀 천천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의 여지도 남겼습니다만 금리가 동결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면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처음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은 금리 인하 시기를 논의하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물가가 4% 후반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생각으로는 금년 말까지 3%대 물가 수준으로 수렴하는지를 일단 볼 때까지는 거기서부터 그렇게 빨리 내려가지 않으면 금리를 더 올릴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할 때고 일단 금년 말까지 3% 물가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 뒤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장기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로 물가가 수렴한다는 그런 확신이 들면 그때 가서 금리 인하 정도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2% 목표 물가까지 수렴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 확인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어떤 부분을 특별히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저희들이 가장 보는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렇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잘 아시다시피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식료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가격 변동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제외한 우리 서비스 물가라든지 이런 임금이라든지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2% 물가 상승률을 확인할 때까지라고 말씀드릴 때 그것이 물가 상승률이 2%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트렌드라고 하죠. 경로가 2%로 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예측할 때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YTN 강태욱 부장님 차례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현재 상단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최대한 1.25%포인트인데요. 곧 역대 최대였던 1.5%포인트 이상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화자금 유출 등이 제일 우려가 되는데 현재 금리 차로 인한 외환시장 동향 한은에서 감내할 만한 수준인지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계속 고려하시는 사항은 금리 격차가 커지면 자본이 유출되고 환율이 절하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 이론으로 보면 금리 차 자체는 하나의 요인이지 이 환율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9월 말에 저희 환율이 1,440원대로 막 올라갔을 때 한미 금리 차가 한 75bp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1월 초에 저희가 1,220원으로 이렇게 환율이 많이 내려왔을 때 한미 금리 차 격차는 125bp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보여듯이 금리 격차 자체가 이 환율 움직임을 결정하기보다는 지금은 달러 강세가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는 미국이 75bp씩 4번을 올리면서 계속 미국이 급하게 금리를 올릴 거란 예상이 강달러가 지속될 거고 그런 것이 환율에 더 영향을 미쳤고 지금은 지금 계속 미국 통화 정책이 불확실한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미국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렇게 빨리 올리겠냐 이런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금리 격차와 환율은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금리 격차가 너무 커졌을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쏠림 현상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거기에 대응을 하고 그 격차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통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미국 금리 인상이 얼마나 이루어질지가 되게 관심이지 않습니까? 한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미국 금리의 정점이 언제쯤 어느 수준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은뿐만 아니라 제가 그러지 않아도 한 열흘 전에 G20 정상회의를 재무장관 회의를 가서 인도에 가서 여러 중앙은행 총재들과 얘기했는데요. 미국의 통화 정책이 지금 12월, 1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2월 달에는 기본적으로 물가가 좀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좀 그래서 통화 정책 자체도 이제 급격하게 이자를 올리는 상황에서 좀 속도를 낮추는 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잡혔다가 2월 들어서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그 변화가 굉장히 그 견해가 굉장히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내일 모레 있는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지금 어떤 발언을 할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1월 전까지만 해도 최종 금리가 5% 정도 수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5.25에서 5.5까지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어떤 시장 참가자들은 거의 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일 모레 파월 총재의 발언, 그다음에 이번 주말에 나올 미국의 이 고용 지표, 다음 주에 나올 미국의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덧붙여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의 정점은 지금 말씀하신 게 5% 크게 보면 5.5까지도 보시는데요. 우리 기준금리 정점은
어느 수준, 언제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저희가 이때까지 최종금리라는 말을 쓰면서 시장과 이 소통을 해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이제까지 한국은행은 미래 금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왔던 그런 방식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미래 금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당분간이라는 표현으로 한 3개월 이 앞에 금리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금융통화위원회 결정할 때는 금통위원 6분 중에서 5분이 앞으로 3개월 내에는 지금 현재 금리에서 3.5%인 지금 금리가 3.75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자. 올린다는 것보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자료를 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결정하셨고요. 3개월 뒤에 어떤 금리가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분석이 있습니다만 금통위원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앞으로 나오는 이 주요국들의 금리 결정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그 뒤를 보면서 결정하자고 말씀하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지금 3개월 이상의 최종 금리에 관해서는 다음번 금통위 때 한번 더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CBS 최승진 경제부장입니다. 물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8%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5%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총재께서 3월 달에는 4.5% 이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은의 예상대로 경로를 좀 보면 연말에는 3%대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물가가 확실히 꺾어야 올해 3%대 중반 목표가 가능할 것 같은데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이걸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하고요. 또 물가가 3.5%면 소비자들이 물가가 안정됐구나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는 목표 물가 수준 2%죠. 거기까지 떨어져야 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우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가 떨어지냐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수준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월 달에 4.8%라고 하더라도 그 내역을 보면은 외식 물가는 7%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가공식품 물가는 10%대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런 생필품의 가격들 이런 것들은 아직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저희가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물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당분간 국민들이 피부로 물가가 안정됐다고 느끼시기는 어려울 거고요. 저희들은 그래도 이제 통화 정책을 할 때는 경제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 전체 근원 물가를 보고 하는데 하여간 조속한 시간에 빨리 해외 국제 여건들이 안정돼서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우선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과연 저희가 예상한 대로 3월 이후로는 3.5% 밑으로 내려가고 저희 전망입니다. 연말까지 3%가 될 것이냐. 전망은 항상 틀리기 마련이지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저희 최선을 다해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변수 중에는 우선 국제 유가가 지금 저희는 한 70에서 80달러 정도로 유지될 거로 보고 있는데 중국의 개방, 중국 경제가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이게 90불 이상 100불 저희들이 지금 한 70에서 한 90 그 선을 보고 있는데 90불 넘어서 100불 이렇게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느냐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또 우리 공공요금이 또 조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보고 한 6월 정도까지는 저희 전망이 맞을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8 그리고 이달에는 4.5% 이하 이렇게 좀 계속 물가 상승률이 이제 낮아지는 추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다음 달 이제 하는 금통위가 있을 텐데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있다고 좀 봐도 되는 건지요? 예, 우선 참 제가 말을 실수한 걸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월 이후로 3.5로 표현했는데 4.5% 이하로 고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물가를
사실 지금 2월 4.8% 물가 상승이 나온 것은 저희 예상에 부합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4.8, 4.9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5% 정도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나 금통위원들이 생각했던 물가 하락 경로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더 고민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물가를 우선적으로 보지만 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금융 안정, 특히 이 환율을 통한 금융 안정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저희가 다음 결정이 4월 12일인가요? 그러니까 꽤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미국 FOMC 결정이 이번 달 3월 21일 정도 있고, 그 사이에 캐나다 중앙은행의 결정, 그 다음에 일본의 결정, 뭐 이런 주요국들의 금리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저희들이 다음 달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MBN 김영호 경제부장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금리와 물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다시 조금 화제를 원점으로 좀 와서 이 경제 전반에 관한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기가 상자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엔 좀 침체 국면이 있다, 하반기부터 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하는 총재께서도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반기에 한 2%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전망이 지난해 연말이나 연초에 나온 전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물 경제에 돌아가는 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다시 0.5%포인트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 공공요금 인상도 하반기로 좀 미뤄지고 있는 분위기고, 또 유가 불확실성도 좀 있습니다. 최근에 안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국민에게 하반기에는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는 낙관론을 제시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더 신중한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해서 비관적인 요소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작년 12월 전망에 비해서 지금 더 비관적인 요소가 커졌냐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12월에 비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미국 경기를 얘기할 때 미국이 금리를 더 올려갈 거기 때문에 외환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러는데, 사실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게 되는 논쟁이 있게 되는 것은 지금 노동지표라든지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나빠지지 않다는 걸 증명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미국 경기로가 유지가 돼서, 그다음에 그것이 미국의 금리가 더 올라가서 우리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은 크겠지만 우리의 수출 이런 실물 경제에 주는 영향은 긍정적이고요. 중국이 12월 달만 해도 언제 제로 코비드 정책을 완화할지 몰랐었는데 이렇게 빨리 이제 제로 코비드 정책을 변화시킴으로써 중국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도 물론 유가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한테는 플러스 요인이고, 유럽도 연말에 날씨가 따뜻해서 유럽 경기가 굉장히 나빠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좋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측하는 1.6% 성장률이 하방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방 위험도 있다. 그래서 연말에 비해서 이렇게 더 비관적인 건 아니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리듯이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희 잠재 성장률인 2%나 그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그런 국면은 아니고 조정이 계속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견해와 관련된 질문 하나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중국이 밝힌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5% 안팎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1994년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전망치를 낮췄는데, 아무래도 우리의 어떤 대외 경제 여건이나 이런 거에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이렇게 저성장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결국 우리 경제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비관적인 요소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중국의 5% 성장은 지금 연말 시장에서는 이번에 지금 중국 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 5.5% 정도를 타겟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전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은 수준인데, 현재 중국 경제 부동산 시장 안정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저는 중국 경제 담당자들이 좀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성장보다도 중국 경제 안정을 좀 우선으로 가자, 그런 것들을 고려했고, 또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갈등 그런 걸 통한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5% 정도 성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5% 성장 자체보다도 지금 기본적으로 지난 10여 년간 저희가 중국 특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장 동력을 얻어왔는데 중국의 경쟁력도 이미 굉장히 올라가 있고 또 이런 이 지오폴리티컬한 이런 텐션이 여러 얘기를 하죠.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속에 어떤 저희들이 영향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중국 경제가 한국에 미치는 그런 영향은 이제 예전과 같이 못하는 것이 올해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국은행이 중국 경제가 회복될 때 저희 성장률을 고려할 때 예전에 저희가 중국 경제가 1% 올라가면 받는 영향의 한 반 정도만 고려해서 경제 전망을 하도록 저희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그런 구조를 좀 벗어나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현재 우리의 중국 경제 회복이 우리 경제를 완전히 회복시킬 거냐? 그건 아니고 그런데 구조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그렇지만 중국 경제가 작년에 3% 성장하는 거에서 올해 5%로 성장하는 것은 분명히 한국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재님 혹시 창룡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직원들이 얘기해서 들었는데 작년에 제가 환율 얘기한 거가 잘 맞았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자기 책임하에 투자를 하시라. 그다음에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면 상투를 잡을 위험이 있다. 이게 딱 들어맞아서 아주 개미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런 어록이 하나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거 발언 중에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는 독립을 했지만 페드, 즉 미국의 금리 정책에서는 아직 독립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금리 동결을 보면은 그 반대로 가는 것 같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관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IMF 때 한국은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예, 저는 과거에 저희 한국은행이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성하고 또 잘한 점은 더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와 한국은행의 관계는 저는 제 원칙은 명확합니다. 이 한국은행인데 어떤 결정을 할 때는 한국은행의 견해가 올바른지를 점검하고 또 그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여서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금통위원을 굉장히 다양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부하고도 사전에 소통하고 정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에만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는 여러 정책에 대해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도 제시하고 사전 협의는 최대로 많이 하되 의사 결정을 할 때는 한국은행은 물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고 저희들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 하에서 독립적으로 결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한 판단은 아마 그 임기가 끝났을 때 이렇게 어떤 결정을 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초청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회원사인 KBS와 MBC 그리고 SBS, CBS, YTN 그리고 MBN으로 동시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돌아와서 CBS 최승진 경제부장 차례입니다. 네, 총재께서 앞서서 그 환율 문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그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에 3일 만에 원달러 환율이 2% 가까이 오르고 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며칠 사이에 환율이 다시 떨어졌습니다만 현재의 환율 흐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환율은 앞으로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뭐 하지 않겠습니까? 환율의 쏠림 현상이 문제라고 보이는데 환율의 쏠림 현상 이를테면 현재 수준에서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올라야 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지난번 저희가 금리를 동결할 때 분명히 환율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중요한 우려사항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리 결정한 이후에 물론 1200, 한 30, 40원 하던
환율이 1,3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가서 금리 동결이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금 저희들이 환율도 뭐 잡고 금리도 잡고 외환보유고도 다 유지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이론이나 방법은 없고요.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적절히 조합하면서 어떤 조합이 우리 경제에 가장 좋을지 이것들을 금통위원들이 결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금리 동결 이후에 환율이 변화한 것은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이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1월 말 기대부터 2월까지 급격히 변하면서 돈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가 현상이 일어나면서 다시 환율이 올라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뒤에 지금 조금 떨어진 것은 중국 경제가 좀 오픈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사실 중국 위안화 투자자들이 우리 원화를 이 대체 물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올라가는 뉴스 때문에 좀 다시 1,300 올라갔던 것이 좀 밑으로 내려갔고요. 사실 중국 경제가 5.5% 타겟한다고 발표가 있었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요인이 주로 이 환율을 변동시키는 그런 상황이다. 국내 결정보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안정을 시키고 쏠림 현상을 막을 거냐.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변동환율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수준을 타겟해서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환율의 변동 자체가 저희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경우에 그 쏠림 현상을 막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이 변화폭이 너무 클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하듯이 이 변화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오래 얘기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변화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아직까지는 저희 국민들이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저희가 1,200원대 환율에서 1,400원대까지 올라갈 때 많은 분들이 다시 97년 IMF 위기나 2008년 글로벌 위기가 오면서 우리 금융기관이 넘어지고 경제가 다 굉장히 위험해질 거라는 말씀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고 강달러 현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저는 지금 환율이 변화한다고 해서 그런 우려를 할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YTN 강태욱 경제부장님 차례죠. 네, 우리나라는 수출, 그중에서도 반도체 편중이 요즘처럼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큰 문제인데요. 혹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어떤 대안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요? 이건 미시적으로 제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반도체 산업은 지금 미국과 지금 중국 간의 여러 긴장 관계, 저희 취포 동맹 이런 문제들이 다 연관돼 있어서 순수한 경제 문제라기보다는 정치 문제도 같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 이 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되는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희들이 그냥 시장에서 생각하는 반도체 시장 경기를 생각하면 작년 한 해 동안은 사실 물량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저희들이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격이 한 45% 정도 D램 기준으로 떨어졌고요. 특히 1월 달에는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1월 달에는 사실 물량도 재고가 넘어지면서 물량도 좀 줄어들고 가격도 또 한 9%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경기는 아직도 지금 하락 추세에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챗 GDP나 이런 걸 통한 새로운 수요 이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전문가들은 올해 한 3, 4분기 이후로는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데 근거해서 저희들이 경제 정책을 짜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제 질문은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수출 편중 그것을 언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조금 우리나라 체질 개선하는 문제를 여쭤보려고 한 건데요. 그럼 덧붙여서 총재께서는 예전에 이제 일본을 예로 들어서 무역 외수지의 탄탄함 하나의 대안으로 한 나라의 경제 구조에서의 대안으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지난해 12월에는 무역 수지가 좋지는 않았는데 무역 외수지 그중에 자본 수지가 좋아가지고 그나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투자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 어떻게 보시는? 전체 경제 구조에서 이 흐름을 좋게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수출 위주로 성장한 나라고 저희 경제 구조가 굉장히 수출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국내 내수만 가지고 저희 경제를 이끌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들이 또 다행스럽게 저희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많은 성공을 이끌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는 계속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소수의 산업에 그리고 또 소수의 지역 중국 중심으로 이렇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충격이 왔을 경우에 그대로 저희들이 극복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말 이 지역도 다변화시키고 그다음에 산업도 다변화시킬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보는 것은 저희 기업들이 발빠르게 적응하고 있어서 지금 중국 위주의 이 투자처가 최근에 보면 동유럽으로도 많이 나가고 인도네시아, 인도로도 많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그쪽으로 나가는 건 계속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 저희들이 고민하는 건 고용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이 이제 바깥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산이 돼서 사실 국내로 기업도 유치하고 새 산업을 어떻게 발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오늘 1시간 토론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정말 저는 해외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잠재력을 매우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우리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아보고 그러면 미국서 한 10배 돈을 주고 한 달 걸릴 거를 하루에 다 해결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이 서비스 산업에서 우리 편의점에 가면 보통 그 외국에서 한 10분, 20분 하는 거를 1분 만에 하는 모든 걸 처리하는 젊은 이 점원들을 보거나 이런 생산성을 보거나 또 여러 가지 볼 때 저희 많은 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제에 우리가 스스로 막혀서 이거 열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방시켜줘서 더 새로운 신성장 동력사로 맞느냐 이건 뭐 지금 시간이 오래 갔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가장 크게는 K-팝 보시면 지금 얼마나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 K-팝에 우리가 산업 정책을 지원했습니까? 돈을 지원했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인센티브가 있고 우리 재능으로 키우듯이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제조업들은 해외에 나가서 거점을 잡고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길 수 있는 이런 고용의 문제를 국내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에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SBS 민성기 눈서울 위원 차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은행 과점의 폐해를 지적하고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한 이후에 정부의 TF까지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그 금융 전문가로서 그 과점 체제를 해소하려면 어떤 조치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은행 산업은 기본적으로 면허를 받고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과점 체제에서 생기는 문제를 부작용을 막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구조하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어떤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듯이 예대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그런 쪽에 정부가 개입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윤이 많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어떤 안정을 위해서 좀 더 출자하고 이런 것들을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맞다고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들이 은행 산업의 발전이나 또 민간 중심으로 가는 것을 너무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그런 답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와 함께 구조적인 해결책도 저희들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구조적인 거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예대 마진이나 이런 이자율 가지고 많은 지금 비판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 우리 은행 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은행들로 하여금 변동금리를 어떻게 고정금리로 전환하게 하느냐 그런 것들은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은행은 한 20년, 30년짜리 이 부동산 대출을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로 줬을 때는 자기들의 위험을 관리해야 되는데 해외에서는 보면 여러 가지 국채 20년짜리, 30년짜리 선물이 있거나 그래서 금리를 해지하고 위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장기 이 선물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은행 자체가 위험 관리하는 데 제약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 리스크를 이 고객한테 변동금리를 통해서 주는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점 체제에 의한 그 시장 지배력의 완화 이런 거와 함께
은행으로 하여금 스스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바꿀 수 있도록 그런 구조 개선에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정부도 더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이게 자칫 과도한 개입으로 관치금융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한국은행 총재로서 어떤 팁을 주시겠습니까? 우선 지금 예대마지 움직이는 건 사실은 저는 해석을 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작년 11월, 12월에 그 레고랜드가 사태가 생기면서 단기금융시장이나 이 우리나라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때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때 시장금리가 더 큰 폭으로 지금 올라가서 어쩌면 저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단기금리가 올라갔고 그로 인해서 그 은행들의 예금금리나 대출금리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여러 안정화 조치를 취하면서 1월 이후로 시장이 안정되면서 이제 시장금리가 좀 떨어지는 그 12월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과정에서 조정되고 지금 이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예대율 관한 조치는 지난 연말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예대금리가 약간 비정상적인 면도 있고 또 그것이 내려오는 패스가 시장 지배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빨리 내려오지 않는 면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너무 길게 되게 되면 지금 조금 말씀드린 그런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TF에서 어떤 구조적인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내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중장기적 방안까지 같이 제시를 하면 이번에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장기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관치에 대한 우려도 좀 불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KBS 정창준 해설위원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 목표 물가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제 저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목표 물가 2%가 되게 익숙한데요. 왜 2%입니까? 예, 그 경제 이론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실증 분석을 해보면 사람들이 물가 상승률이 2%일 경우에는 물가를 잊어버리고 지내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승률이 3%, 4%가 되면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 얘기는 임금 결정이나 이런 데 고려하기 시작하고 5%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가속적으로 기대가 올라서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그런 견해들이 평균적으로 많이 실증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2% 정도를 타겟하면 2% 정도 물가가 장기적으로 안착이 되면 사람들이 물가 상승률을 잊어버리고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지금 각국이 2%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세계 상황을 좀 보면은요, 세계 경제가 이제 탈세계화, 블록화 이렇게 되면서 지금 공급망이 좀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2%의 목표 물가가 좀 현실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혹시 목표 물가를 장기적으로 수정하실 생각은 혹시 그런 생각 비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 문제는 학술적으로도 지금 논쟁 중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단기, 장기로 나누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목표 물가를 지금 2%를 잡고 있던 거를 3%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것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4%, 5%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물가 상승률을 타겟인 2%가 아니라 3%를 올린다고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가도 높은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같이 올려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가서 물가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다른 나라들은 2% 안정 목표를 하고 있는데 한국만 3% 올리면 이것이 환율을 급격히 절하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일단 2%로 우리가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안정된 다음에 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좀 더 어려운 질문은 이제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아주 낮은 가격의 물건을 공급하는 이런 상황이 지났기 때문에 2% 물가는 전반적으로 너무 낮은 거고 전 세계적으로 한 3% 정도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논의는 여러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올리베 블랑샤 같이 유명한 학자는 3% 정도로 장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를 명시적으로 말씀하시고요.
이 논의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끝나면 다시 낮은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경제가 돌아갈 거냐 아니냐에 대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국의 상황을 보고 이 현재의 상황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MBN 김영호 경제부장 질문해 주십시오. 예, 좀 부동산 시장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가계 경제에서 집이 갖는 의미는 뭐 상당히 큰 거는 너무나 다 잘들 아시는데 최근 이 부동산 경기 연착륙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상 모든 규제를 풀었습니다. 뭐 이 규제 지역도 서울, 강남, 상구랑 용산을 제외하고 다 풀다시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값은 다시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고 경착륙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부작용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총재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집값 수준이 적정 수준인지 아니면은 더 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는 회복세로 좀 돌아서야 되는 것인지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집값은 어느 지역의 집값을 얘기하냐에 따라서 참 집값은 천차만별이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지난 여러 정부를 통해서 보았지만 우리가 집값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아서는 여러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집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책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집값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집값을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은 금융 안정 측면에서 급격하게 집값이 떨어졌을 경우에 금융 안정에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집값이 한 40% 올랐는데 작년 한 해 한 저 생각에 19, 20% 정도 떨어졌고요. 올해도 고금리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지난 올라간 상황 집값이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조정되는 국면에 있는데 저희는 그 집값이 너무 빨리 하락돼서 그것이 금융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것들을 관찰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작년에 급속하게 떨어지던 집값이 지금 1, 2월 자료를 보면 조금 떨어지는 속도가 완화돼서 금융 안정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그 집값은 40% 올라갔던 상승분을 다 시장에 반납할 정도로 그러니까 2017년, 18년 수준까지는 떨어져야 그다음에 정상화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40% 떨어졌다는 거에는 서울 지역을 의미하느냐 지방을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편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얼마를 타겟하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상황에서 저희 부동산 PF에 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전세 문제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금융시장이나 금융시장 안정을 갖고 오는지 그것을 간접적으로 보고 있지 집값 자체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아울러 이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가계 부채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세 보증금을 합산한 가계 부채가 이 3천조 원에 육박해서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최고 수준이라는 그런 연구 보고서도 좀 있습니다. 가계 부채 문제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가계 부채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연체율이라든지 부실 또 이로 인한 제2금융권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부실화 가능성 여기까지 좀 어떻게 전망을 좀 하고 계십니까? 저는 가계부채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경우 여러분이 하면 많이 들으시는 내용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로 부동산 담보를 갖고 있고 또 연체율도 역사적으로 볼 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관리 가능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저는 거기에 지금 상황에서 맞는 얘기고요. 다만 그래도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이런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이 연체율이 낮은 것은 지난 코비드 2, 3년을 지나면서 저희들이 많은 대출들을 자동으로 만기 연장해주는 이런 것에 힘입은 바도 큽니다. 또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낮은 수준이지만 연체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이 경기 위기를 막 금방 가져올 그런 요인은 아니지만 이 높은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의 소비가 제약이 돼서 장기적으로 가뜩이나 낮아지고 있는 경제 성장 잠재력을 더 낮추는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 가계 대출을 어떻게 대출 비율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적어도 아니면 더 낮아지게 만들 수 있는 정책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난 한 해 저희가 가계 부채가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시간이 11시 49분, 약 6분 정도의 토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에 그 한국은행을 출입했는데요. 한국은행은 마치
너무 고요해서 너무 조용해서 절간 같다고 그래가지고 한은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총재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조직 사이에 문서로 대화를 하지 말고 토론을 활발히 하는 시끄러운 조직을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성공하셨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고 저는 그래도 변화를 좀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부터도 제가 이렇게 아까부터 했지만 자꾸 정부랑 왜 만나냐는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총재가 통화정책 위에도 이렇게 말고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국은행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제가 와서 보니까 국제 수준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조심스러워서 만든 보고서를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이것들을 바깥에 커뮤니케이션 덜 하고 또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가급적이면 큰 무리를 안 일으키게 분석은 잘하고 결론을 좀 약간 애매하게 쓰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서 제가 있는 동안은 정부와도 적극 소통하고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그 보고서를 한국은행 자체의 비유가 아닌데도 개인의 의견으로라도 적극 소통해서 정부의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한 가지 더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집값의 절반 정도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서울에 집을 사려고 합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라면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자제분 소득이 어떻게 되시죠? 평균 우리나라 평균 정도 됩니다. 예. 제가 드린 말씀은 집을 자산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가 계속 부동산이 불패고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성공한다 이런 견해가 잡혀 있기 때문에 재택의 어떤 대상으로 부동산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집을 사지 않고도 임대를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없고 또 부동산 외에 다른 투자 대상이 많지 않았던 우리나라 상황이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고령화나 이런 걸 고려할 때 과거 트렌드가 미래에 계속될 거라는 생각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이 이자율 이런 거 고려할 때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에 맞는 그 고민을 하고 그래서 좀 신중하게 자산 운영을 하는 그런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질문을 한두 개 정도 할 시간이 있는데요. 예. 젊은이들 집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투자 어떤 대안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가상화폐 투자 엄청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총재께서 그 직전 총재 이주열 총재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요. 그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싶지는 않고 그 총재님께서 그전 직장이 IMF 국장이었고 미국 워싱턴 DC에 있으셨습니다. 그때 가상화폐 투자에서 성공하셨는지요? 어떠셨는지요? 그때 광풍이 불었었는데. 저는 가상화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투자 대상으로 봐서는 여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저희가 한국은행이나 정책 담당자로 가상화폐를 보는 것은 이걸 투자로 해서 단기적으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 위험을 감수하는 거고 제가 사실 저희 전 국민의 16% 정도가 가상화폐 계좌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걱정합니다만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런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새로운 기술로 인한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아직은 바람직하지 않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젊은 층이 여러 가지 IPO라든지 여러 산업을 또 사업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이 대기업들도 그런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가상화폐 환경에 투기보다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이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어떠냐. 그런 면에서는 지금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화폐도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짧은 질문과 답변이 가능한데요. 네, 더 있을까? 예. 화제가 되고 있는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챗 GPT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산업 전 분야에도 지금 어떻게 활용할까를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한은은 이런 기술 진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것이 정말 영어로 얘기하면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챗 GPT의 그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요. 앞으로 계속 더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요. 한은 자체로는 챗 GPT를 직접 이용해서 하는 자료를 막 쉐어할 경우에는
보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아도 저희 디지털 혁신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신팀에 챗GPT의 이 소스 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한국은행 내에서 한국은행 내 망에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업무를 하고 챗GPT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 한번 찾아보라고 제가 시켰고요. 저는 또 하나 한국은행이 해야 될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한글 문서를 영문화해서 뭐 챗GPT를 이용하든 어떻게 하든 빨리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가 이제 이렇게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 영어 문서로 많이 갖고 있는 내용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모든 문서들이 이제 한글로 돼 있고 그러면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는 여러 많은 외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영어로 번역이 덜 됨으로써 우리와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의견이 더 도미넌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영어로 올려야 되고 영어로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정리할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 총재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1분 정도 시간이 가능합니다. 예, 오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커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하루빨리 물가 상승률이 낮아져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경제 환경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은행은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한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이며 그 과정에 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에 지난해에 그랬듯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경제의 지금 당면한 어려움은 통화재정 정책만으로 해결하긴 어렵고 그간 미뤄온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통화정책을 넘어서 구조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책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화폐 준비 등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기술 환경에도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와 국민 여러분에게 보다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한국은행도 우리 경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초청 토론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통화정책의 주무부서인 한국은행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 그리고 열띤 토론 이어가 주신 이창용 총재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해 주신 패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